저기 좀 평범하지 않. 예. 보통은 그렇게 비싸죠. 네? 보통은 그런 사람이 되죠. 진짜 문학이 창조했으니까 가능하지. 어, 봅시다. 이제 중요한 거가 그 언제고 인물상, 조상, 스태츄 그거의 조각에 있어서 어, 반지성적일 때에는 즉 그 지성 무지하거나 지성에 대해서 혹은 지성을 두렵게 생각하거나 혹은 지성을 경멸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 구조물로부터 독립해서 따로 존재하는 인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언제나 구조물로부터 독립한 인물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본주의를 말한다는 사실은 지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죠. 인본주의와 지성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집트 예술, 그러니까 고딕도 어떻다는 거예요. 인물들이 전부 건조물에 부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예술에서 역시 인물은 건조물에 부속된 채로 나타난다. 거기에서는 인물들이 가벼운 릴리프 형식으로 주로 나타난다. 그리스나 르네상스 인물군들은 건축과 독립한다. 물론 그리스의 에르크테이온 시전에 처마를 입고 있는 여인들과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중요해요. 여신들은 건물에 접착되어 있기보다는 건물과 공존해 있다는 느낌을 준다. 또한 파르테논 신전의 내전에는 한 아세나 행렬의 부조가 길게 돌아가고 그 팀파누메 역시 올림포스 신들과 거인과의 싸움이 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이 부조물이 신전에 부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는다. 오히려 건조물의 벽이 이 인물들 위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 사실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도 우리가 이제 엘긴 관 있잖아요.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에 그 엘긴 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파르세논 내전 프리즈를 뜯어다 놓은 게 있는데 한 번도 그걸 보면서 파르세논 신전이 안 상기돼요. 그러니까 신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인물군이라는 느낌을 줘요. 부조지만 인물구조는 두드러지는 박진과가 넘치는 자신감과 확고함을 보이고 있다. 이 긴마행렬은 건물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고 그것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지도 않는다. 이집트 고딕의 인물들은 이와는 다르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건물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한 그 권위가 끝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고딕의 인물군들은 독립적일 경우 서 있지도 못할 것 같다. 고딕 인물들은 심지어 팔꿈치를 들고 있다. 이것은 비상을 위한 예비 동작 같다.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오직 보면은 그 언제나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천상으로 사뿐히 날아올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이게 샤르트르에서 가장 현저한데 나왔구나 여기에. 그래서 201페이지, 201페이지의 건물들을 보면은 전부 되게 부질없고 굉장히 트랜시언트하고 그리고 되게 그냥 공중으로 쓰러져서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어디에도 견고함이나 확고함도 없어요. 발들 보면은 발 뒤꿈치가 다 들려 있고 이렇게 이것은 비상을 위한 예비 동작 같다. 그러나 이 인물군은 건물로부터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비상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건물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금가루들이 팅커벨로부터 날리듯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건물에서 날리듯이 분리될 것이다. 그것들이 건물로부터 분리된다 해도 그것은 건물이 모두 해체되어 비상할 때 같이 해체될 것이다.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독자적인 요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고딕의 이념이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놓지는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나 르네상스의 인물군들은 건조물과 관련 없는 독자성을 가진다. 그 인물들은 단지 인물을 위한 인물일 뿐이다. 그들은 스스로 의연하며 당당하다.
그리스와 르네상스는 인본주의 시대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지성의 가치와 가능성을 자각할 때 표현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표현이고 간에 인간이라는 주제를 싸고 돈다. 르네상스 회화에 풍경화는 없다. 이게 중요해요. 풍경화는 없어요. 언제고? 고전주의 시대에 우리가 거의 고전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풍경화는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르네상스 예술에서 베노초 고졸리 같은 경우가 그렇고 우첼로 같은 경우가 그런데 배경이 상당히 비중 있게 나오잖아요. 그 경우에는 절대로 르네상스적인 회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에 속해 있지만 베누토 고촐리나 그다음 우첼로나 이런 사람들은 고딕적 그림을 그립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냐면 후라 안젤리코, 그다음에 베누토 고촐리, 파울로 우첼로 이 세 사람은 굉장히 후기 고딕적인 모습을 보여요. 르네상스 회화에 있어서도. 풍경과 건물은 단지 인물을 위한 배경의 의미만을 가진다. 세계의 중심은 인간이며 세계는 인간 지성의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집트 인물이나 고딕의 인물들은 그 세계가 지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말한다. 음, 지성에 의해서 의자 빼세요. 네. 어, 파라오의 권위는 그의 지성적 위대함에 근거하거나 심지어는 그의 역량 자체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신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진다. 그 권위는 타고난 것이며 그 인간이 어떻든 간에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거는 의심이나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배경이 그의 건물 전체이듯이 그의 권위는 신의 권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고딕 건물들 역시 지성을 자각하고 있다거나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스스로를 내세우지도 않는다. 신은 위대하다. 그는 전능하다. 그는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세계는 우연으로 변한다. 신의 전능성과 세계의 우연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어, 인간 지, 신의 전능성을 얘기하는 순간 인과율은 사라집니다. 어, 신이 자기 마음대로인데 거기에 어떤 인과율이 있겠어요? 인간 지성의 그물은 신을 포착할 수 없다. 사실은 거기에 지성이랄 것도 없다. 신은 과거와 현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미 정했다. 신의 의지 이외에 이 세계에 행사되는 사건은 없다. 이때 인간은 부질없이 부유한다. 고딕 건물들은 독자적일 수도 스스로 설 수도 없다. 설 수도 없나 스스로 살 수도 없다고 그러네. 예. 예. 신의 전능성과 우연성을 얘기한 신학자는 있나요? 오컴. 예. 그 신의 전능성과 삶의 우연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디터미니즘이에요. 결정론. 그러면 이때 우연성에 반대되는 거는 뭐냐면은 인과율에 의한 필연성이거든요. 인과율에 대한 필연성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연성이 도입돼요. 근데 인과율의 몰락이라고 하는 건 지성의 몰락을 의미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과잉성과 집적성이라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음, 과잉성은 슈퍼플러스니스 앤드 집적성은 어큐뮬레이션. 그냥 고딕은 좀 과잉적이다, 슈퍼플러스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딕 성당에 어떤 과잉성이 있다면 쿠르베이 회화나 발자크의 소설에도 과잉성이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얘기는. 자, 어, 쿠르베이 회화나 발자크의 소설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거는 건축적 구도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에. 건축적 구도가 도입되기보다는 근데 우리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딱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적으로. 형식이라는 게 딱 자리 잡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그 자체로서 폐쇄되어 있는 내재적 완결성을 갖는다고 믿어져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스칸이나 레옹 카발로의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악은 열려 있다는 느낌을 주고 세부적인 묘사, 사실적인 묘사가 전에도 계속 되어 왔고 거기서 또 계속되고 있고 오페라에서도 그러면 그 오페라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되어 나갈 거라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에
한 부분만이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오페라들은 건축적 구도를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안 갖습니다.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의 중간쯤에 위치한 사람이 푸치니예요. 그 푸치니의 라보엠을 듣잖아요. 라보엠을 보면은 상당히 낭만주의적 요소가 있어서 감성을 우월한 것으로 내세우지만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음악이나 화성이나 이런 거의 전개가. 근데 그게 이제 외투 오면은 더 심해지죠. 선생님, 얘가 잘안 되는 분이 그 고딕은 골조만 있다라고 했는데 예. 골조만 있는데 과잉성이 나오게. 아, 고딕은 골조만 있는 게 아니라 골조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 골조만으로 설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골조와 어우러져서 베이들, 거기에 있는 베이들이 한없이 나열된다는 느낌을 주고 고딕의 외부에 한없이 많은 것들이 들러붙어 나가잖아요. 그건 과잉성인데 그거는 사실주의 예술이 그러한 과잉성이에요. 그러니까 과잉성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사실적 표현들은 그냥 종합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종합을. 그래서 파르세논 신전은 종합적이에요. 그런데 고딕 건조물은 나열식이고 서술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아, 수학에서 여기 아이고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 이거 왜 이래? 어, 왜 이러냐? 이거 하나가 이게 고장이 났다. 안무네. 안 물어. 어? 이렇게 뭐가 날라갔어요? 날아간 게 아니라 여기가 안 지워졌어. 이거 한번 지워봐야 되겠다. 요런 게 의외로 만들기가 어려워. 보면은 요런 것들이 쉬울 것 같은 것들이. 가령 우리가 이제 파스톨레이트 있잖아요. 파스톨레이트. 그러면 여기 5개의 파스톨레이트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고전주의 예술의 간결성이라는 거는 이것만 기술하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간결하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간결한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뿜어낼 거 아니에요. 얘네들의 조합에 의해서 또 이런 조합, 이런 조합들에 의해서 띠어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5개의 파출레이트에서 나온 정리만 해서 현재 나와 있는 정리만 해서 475개인가 그래요. 정리가 무수히 많아요, 여기에.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이렇게. 그랬을 때, 가령 사실주의나 고딕은 이 중에서 일부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리 하나하나는 얘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 기술해 나가요. 그리고 이건 또 기술하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맡겨주고 너도 기술해줘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간결하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파르세논 신전 보면서 간결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저는. 근데 이쪽은 간결하다는 느낌을 줘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실증적인 사실들만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증적인 사실들 개개의 것들은 얼마나 간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간결한 것들의 집적에 의해서 간결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간결성,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간결성이 어떠한 종류의 통일성 위에 자리를 잡아요. 간결성이. 예로부터 파생됐다는 하는 통일성. 그랬을 때 이 통일성이 스켈리톤, 골조예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얘는 분명히 어떤 공통의 거를 지니죠. 공통의 건 정리라는 공통성. 그 정리라는 공통성이 골조고, 그 다음에 이 정리들을 자세히 나열한 것들이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 그 하나님 교수인데 그 마누라의 동생이 요새 이제 사실주의에 대해서 뭐 논문을 써야 된대요. 사실주의 연극에 대해서 연극 영화과 교수인데. 근데 그때 이걸 봐도 그렇고 저걸 봐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책을 자영 너무 어려워. 글쎄. 도저히 읽지를 못하겠어. 음. 고딕성당의 과잉성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지성이라 할지라도 지성의 종합의 거부와 감각적 사실만의 끝없는 나열의 원리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에서 주조된 것이다. 그러니까 과잉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 자, 예술 사상의 사실주의 역시도 인간의 지성을 인간 고유의 선언적 요소로 간주하는 휴머니즘 이념에 대한 거부이다. 이해됐죠? 휴머니즘은 해방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을 신앙에서 세속으로 옮겨온 것일 뿐이다. 인간은 새롭게 지성에 구속하여 있게 된다. 저는 이거 되게 멋진 통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인간은 데카르트에 의해서 신의 구속은 피했지만 또다시 지성의 구속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데카르트가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데카르트의적 실제론에 의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오만과 우월감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대한 사실적 기술이라는 언명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모든 양식이 그 담당자들에게는 사실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실적 묘사라는 것을 대상에 대한 직접 감각의 누적적 묘사라고 달리 말하면 이건 줄거세요. 자, 우리는 앞으로 사실적 묘사라는 것을 예술사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의 누적적 묘사라고 달리 말할 거예요. 이제 이해하겠죠? 말하면 이때 사실은 유의미한 내용을 가지게 되면 또한 하나의 차별되는 이념을 가지게 된다. 이때 사실적 묘사는 세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포기를 전제한다. 즉 실제, 즉 지성이 구축했다고 믿는 세계의 표충으로 드러나는 감각 이면의 내면에 있는 지적 구도, 즉 수학, 음, 을 전제한다. 휴머니즘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고전주의는 세밀한 사실들을 경멸한다. 그것들은 이데아의 부스러기이며 잔류물이다. 지성은 수학에서 보여주는 바 단숨의 본질을 제시한다. 개별적 사실들은 이 고귀하고 투명한 이데아의 복자이다.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를테면은 고전주의에서는 언제나 이데아가 황금이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사실들은 다 혼돈이에요. 그런데 사실주의 이념에서 말하면 거기에 황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푼돈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푼돈들의 세계가 사실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견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고전주의의 이념이 굉장히 차별적이라는 이념을 갖지 않겠어요? 나는 황금이고 너희들은 잔동푼인데 우리는 아예 질을 달리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휴머니즘의 이러한 요소가 고전주의 예술에 특유의 자신감을 부여한다. 그러나 사실주의는 고전주의가 가정하는 이데아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인식 가능성을 배제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부스러기 사실들의 나열일 뿐이다. 만약 과잉을 요소들의 끝없는 집적이라고 한다면 고딕은 확실히 과잉성의 예술이다. 그러나 고딕의 집적은 고전적 이념 특유의 오만을 피하고 있다. 어, 요소들의 개수만으로 보자면 그리스의 파르테논이나 르네상스의 바티칸 바실리카보다 고딕에 더 많다. 고딕 이념이나 사실주의의 견지에서는 고전주의 건조물이야말로 풍선과 같이 공허한 종합성이다. 그 고전주의 건조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데아이며 종합이고 거기에 요소들은 조만간 하위의 개별자들을 유출시킬 것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고전주의에 대한 좋은 예를 제시한다. 기하학 자체가 고전주의의 이상적인 세계관이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붕괴됐을 때가 또
현대의 개시기도 해요. 수학 세계에 있어서. 즉,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도입되었을 때가. 여기서 유클리드 기하학은 5개의 공준을 지닌다.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거기로부터 기하학적 정리들이 유출된다. 많은 정리들이 발견되었고 또 많은 발견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공주는 단지 5개다. 그것들은 정리를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주는 그 개수로는 간결하지만 그 잠재력에 있어서는 무한한 개수이다. 잠재적으로 무한대의 정리들을 유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고전주의의 파르세논이나 르네상스의 바티칸 바실리카의 간결함은 이러한 종류의 간결함이다. 그것은 단지 적은 수의 요소일 뿐이다. 이 점에 있어 그 건물들은 간결하기보다는 단순하다고 해야 돼. 그러나 잠재성에 있어서는 무한하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제? 실제론적 신학자들이 신은 무한하지만 일자이다. 라고 말할 때 세계의 간결성은 이러한 종류의 단순함이다. 그들 신학자들은 곧 인간의 내면을 잡은 지적 개념이 또한 내면 밖에 엑스러멘털리 엑스라 아니마 실제한다고 말할 때 말하는 것은 그들 마음의 신의 개념은 이성으로 파악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이 실제로는 입각한 그 건물들이 오만하게 하다고 할 때의 오만의 의미이다. 공주는 인간 지성의 명석성을 가정한다. 그것은 우리의 지성이 명석하고 판명할 때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자리 잡고서는 그 모든 것을 그 테두리 안에 가둔다. 다른 기하학이나 기하학 자체의 부재는 있을 수 없었다. 단지 그 기하학만 있을 뿐이다. 그 기하학은 곧 지성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 기하학에 있어서의 공준이 붕괴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구면기하학에 있어서 붕괴됐죠. 간단한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가 이제 구면이라는 걸 전제해 봅시다. 그런 것들이. 자, 구면이에요. 동그래요. 이렇게 동그란 구면이에요. 그러면 일단 9점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곡선입니다. 구면기하학에서는. 그다음에 구면기하학에서 삼각형을 그리잖아요. 그럼 삼각형은 이렇게 부푼 형태가 되겠죠. 삼각형.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구면에 있어서는 아이고, 난 진짜 이 그림을 못 그려. 정말 이거 잘 그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경도를 긋잖아요. 경도를 그으면은 어느 시점에서 봐도 얘와 얘는 평행이에요. 그게 경도의 정의입니다. 근데 얘가 이 평행한 선들이 만나요, 안 만나요, 결국은? 만나죠. 그러니까 평행선은 안 만난다는 것도 구면기하학에서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언제고 굴곡진 공간에서 살아요? 아니면 아주 매끈한 평면에서 살아요? 굴곡진 공간이 아닐 수가 없죠. 가정을 그렇게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구면기하학이 맞는 기하학입니다. 자기는 아직 편지 안 썼어? 썼나 봐. 줘, 그러면. 내일도 안 오신다며. 그 아직 잘 몰라요. 어? 잘 오늘 최 선생님이 편지 줬는데, 정말 잘 쓰셨어요. 야, 진짜 1년 사이에 진보가 말도 못하겠어. 원래 글 잘 쓰시는 분이잖아요. 책도 내시고. 그래도 작년 편지하고 올해 편지는 차원이 달라요. 핵심을 뚫었어요. 선생님 다음에 그림 있는 거는 그건 진짜 아직 못 썼는데 그거 그냥 무슨 겁니다. 그걸 보시고 저 보시면은 오늘 건데. 고딕은 지성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신념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것은 공준에 해당하는 것을 지니지 않는다. 단지 이성에 대립하는 감각과 그 감각에서 탄생하는 신비주의적인 상상의 세계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물론 굳건하지 않다.
그것들은 석재나 대리석으로 만들기보다는 종이로 만들어졌다. 바사리는 언명은 고딕에 대한 이러한 어떠한 비난도 될 수 없다. 고딕인들 스스로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부질없고 뭔가 종이로 만들어진 것처럼 바삭거리는 느낌을 주는 거. 그들은 굳건함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이 천상이라는 환각을 투명하고 희박한 성당 안에 투사시키는데 공헌하기를 원했을 뿐이다. 고딕의 과잉성은 따라서 집적성이다. 축적돼 나간다는 거예요. 과잉은 가치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다. 또한 그것이 중립적인 용어라 하더라도 고딕은 과잉하지 않다. 그러니까 고딕에 대해서 고딕은 과잉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누적적이다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었을 거라는 거예요. 더해 나간다. 사실주의 소설은 사실들을 끝없이 나열함에 의해 박진감을 얻는다. 보편적인 미학적 가치 원리는 없다. 단지 어떤 이념과 거기에 따른 심미적 구현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미학에서 말하는 취향이다. 어떤 양식하에서도 심미적 완성은 가능하다. 고딕은 감각적 사실들을 끝없이 나열함에 의해 지성이라는 덫을 피하고 보통 명사로 말을 지른 신을 부정했을 뿐이다. 거기에 보통 명사는 없고 있는 것은 오로지 고유 명사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건 줄으세요. 우리가 보통 명사만이 유의미한 명사다라고 했을 때 그건 고존주의입니다. 근데 고유 명사만이 존재한다. 이 고유 명사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개별자만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명사가 존재한다, 전부다라고 말할 때에는 보통 명사는 이데알을 가리키잖아요. 고전주의적 미학 이념 하에서 파르세논 신전을 건축의 규범으로 간주한다면 고딕 성당은 그 내관과 외관 모두 어떤 종류의 복잡성을 지니는 것을 확실하다. 고딕 성당의 서쪽 정면을 화사하더라 그러죠. 보자. 깊게 파인 여러 겹의 아키볼트와 거기에 연속되어 새겨진 군상들, 그 상부에 연속된 아치로 만들어진 갤러리, 다시 그 상부에 다양한 문양을 가진 창문들, 쐐기같이 복잡하게 전개되어 나가는 첨탑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것들이 얽혀서 삶이 그렇듯이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고딕 성당은 심한 요철의 양상으로 어떤 심층성을 드러낸다. 그리스 신전과 로마네스크 사원이 상대적으로 간결한 평면적 벽체를 지닌 데 반해 고딕 성당은 심층적이다. 그것은 다층적인 내외관을 지닌다. 그것은 단지 그들 삶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고 신은 더 이상 해명되지 않는다. 교육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새로운 계급이 생겨났고 그들의 생산성에 급격한 형상이 발생했으며 그 향상에 발생했으며 시끄럽고 무질서한 도시가 생겨났다. 그들에게 신은 로마네스크 사원의 어둠 속에서 고행하며 수련하는 수사들의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신은 누구의 지성과 이해로부터도 벗어나 있는 단순한 전능한 신일 뿐이다. 그들은 삶에 총체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없었고 신에 대해 체계적 이해도 부여할 수 없었다. 신은 천상으로 올라갔고 인간은 지상으로 퇴거했다. 어떻다 해도 지상은 천상을 닮을 수 없었다. 아니면 신을 지상에 구현할 수 없었다. 신과 인간의 사이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면도날에 의해 잘리게 되었다. 인간 지성이 구축하는 이데아는 거기에 대응은 난 실제를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을 유출시키는 근원적 공주는 존재를 보증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근원을 포착할 수 없게 남는 것은 감각이 포착하는 사실의 끝없는 나열이다. 요거 읽으세요. 이게 사실주의 및 고딕의 이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주의라고 하면은 그냥 사실주의라고 하는 예술 이념이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에요. 본격적으로 우리 인식론의 끝까지 물고 들어가야 간신히 이래서 사실주의를 채택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한없이 더해지는 느낌의 베이들은
단지 사실들의 끝없는 나열 뿐이다. 그리고 고딕성 제가 드리는 확장성은 감각적 사실의 accumulation, 집적이다. 사실 왜 오늘 비가 오냐고. 아, 아무도 안 하지. 나는 정말 내가 요번에 그 장비들을 얼마나 많이 샀는데 한번 써보려고. 선생님 입장에서 소풍 날 기분은 좀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소풍 날 비오 네. 그냥 날. 아, 소풍 가는 날 알았던. 건설이 소풍 가는 날 비가 잘 오니까 수위가 용주에서 뭐 비슷한 거 있어요. 소위요? 그게 됐어요. 오늘 잡아가지고.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그래서 뱀을 잡아서 이무기를 잡아서 원한 데서 소풍 날 비운다. 그럼 애들이 막 소문 쳤어. 그래서 오, 봤다. 저는 이거 캐나다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다음에 밤에 나갈 때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해변에서 캠프파이어라도 하고 놀고 또 들어올 때는 콩고매요. 네. 하이킹용 후레쉬가 따로 있어요. 뭐가? 하이킹용 후레쉬. 아, 이거 말고 이제 헤드랜턴 같은 건 따로 있는데 이제 우리는 뭐 등산 같은 건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밝아야 되니까 헤드랜턴은 밝지는 않아. 자기 딱 밝기를 보는 거지. 나는 샀지. 예? 고급스러워. 아, 좀 괜찮은 거예요. 독일제? 그래서 이것도 이게 괜찮은 게 이렇게 하면은 되게 면적이 넓고 이렇게 하면은 면적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자세히 보는 거. 이렇게 하면 넓게 보고. 그 헤드랜턴 밝은 거 있죠. 밤에 헤드랜턴도 밝은 건 아주 밝아요. 아, 그 낚시할 때 이제 야간 낚시를 하면은 물고기들이 되게 잘 잡혀요. 야간에 오히려 더 많이 잘 잡혀. 근데 야간에만 활동하는 물고기들도 있어서 야간에만 잡히는 물고기들도 있고. 네. 그래서 야간 낚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등 있잖아요. 등. 옛날에는 정말 LED 등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거 저걸 했어. 노란 등? 아니 버너처럼 태우는 거. 촛불같이 아, 석유 가스? 넣고 응. 석유 넣고 태우는 거. 그거 많이 썼어. 요새도 있더라고요. 아, 이거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있습니다. 감성이네요. 빈티지적 감성. 여기는 없나 봐요. 펴놓으면 우리나라는 없어요. 지우개는 그러니까 이제 모기가 있을 때는 언제만 있냐면은 이제 거의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추웠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조금 괜찮았다가 그 다음에 또 저기 저녁 되면 다시 춥고 그래서 어느 때 잠깐 나오냐면 아주 잠깐 나와요. 그게 한 10분, 15분 그 정도 잠깐 나오는데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 왜냐하면 밝으면 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면 어스름해졌고 아직 날씨는 따뜻한 게 유지되잖아요. 그때만 잠깐 나와요. 예, 그래서 예, 모기들이 그렇게 융성을 못해. 뉴질랜드는 아예 모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그 기온의 격차가 더 크거든. 밤에 되게 추워. 여름에도. 응. 응? 뉴질랜드에 뱀 없어요. 쓸만한 그런 거 밴쿠버 아일랜드에도 뱀 없어요. 나도 왜 뱀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루에 사계절이 다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것도 걔네들이. 겨울잠을 못 자서.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에서는 그거보다는 무서운 게 하나 있다면은 곰이죠. 곰.
근데 곰은 뭐 야외에 텐트에서 잘 것만 아니라면은 아니 텐트에서 그렇게 수많은 날을 잤어도 곰 바로 코앞에서 부닥쳤는데도 나 살아났긴 했어. 뭐 그런 문제는 없어. 일차에 곰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마주치면 피해요. 곰이? 왜 피해요? 음, 한 번, 딱 한 번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있는 암곰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땐 그건 되게 위험한데. 위험했어요. 그때 되게 위험했는데 그때는 진짜 야 사람이 이렇게도 죽는구나 곰 때문에 찢겨 죽겠다. 이제 드디어 오늘이 죽는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이지? 재밌었어요. 예. 얼마나 가까이 있었냐. 그때 언제였냐면은 커티지에서 자고 중간에 오줌이 마려워서 커티지 나와서 화장실 가는 길에 붙인 거예요. 앞에서. 바로 정면에서. 난 그 곰 냄새도 생생해. 뭔가 딱 하고 일어나는데 무슨 그 가을의 전설 보면 곰하고 싸웠다는 얘기 나오는데 거짓말이에요. 곰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완전 딱 부딪히는 순간 그 체격이나 냄새나 그 흉폭한 모습에 의해서 이미 반은 죽어. 무슨 싸워 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고딕 이념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고딕인들이 빛과 본다는 것에 대해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실이다. 고딕은 말한 바와 같이 감각을 사유에 선행시킨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매우 혁신적인, 거의 혁명적이라 할 만한 이념이다. 그리스 시대 이래 로마네스크 시대에 이르기까지 감각은 부정적이고 위험한 인식 수단이었다. 감각은 혼연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본다는 사실은 이거 감각 혼연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이건 플라톤이 저기 공화국에서 한 말이에요. 본다는 사실은 결국 세 가지 중 하나이다. 자, 사물이 우리 눈으로 수렴되거나 우리 눈이 사물에 수렴되거나 혹은 양쪽이 사물과 눈 사이에서 수렴되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말하는 게 이게 경험론. 그리고 이제 그거 경험론인데 이제 이 사실을 말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버클리예요. 버클리가 어, 특히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수렴하게 돼 있다. 보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인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또, 우리 눈이 사물에 수렴되거나 하는 게 이제 실제론이고, 온 양쪽이 사물과 눈 사이에 수렴되든지, 요거는 칸트의 입장이고, 첫 번째가 주관관념론이고, 그 주관관념론은 역시 뭐 경험론의 일부, 두 번째가 실제론 혹은 합리론이고, 세 번째가 비판 철학이다. 그래서 칸트나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얘기한 건 비트겐슈타인의 로지컬 폼 그거에 입각해서 사물이 보인다고 하는 거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의 이래로부터 로마네스크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럽 세계를 지배한 이념은 실제론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는다. 그리스의 실제론자들이나 중세의 실존론자들이 사물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변전하고 있는 다채로운 개별성에 처한 사물이라기보다는 사물을 규정짓는 형식, 즉 형상으로서의 사물이다. 실제론자들은 종종 사물의 의미로서 자연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때 자연은 세계를 구성하는 자연, 즉 감각에 대응하는 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사유에 대응하는 자연으로서 이데아적인 자연이죠. 실제론자들이 말하는 자연. 실제론자들은 거기에 이데로서의 사물이 먼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한다고 생각했다. 즉, 사유가 감각을 앞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론자들은. 이때 그들은 감각으로부터의 눈이 아니라 지혜로서의 눈을 말한다.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사물의 우연성을 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사물의 필연성을 봐야 했다. 필연성만이 유의미한 사물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필연성을 본다는 거는 여기서 필연성은 이데아를 말하는 거예요. 개별자들, 우리는 개별자를 보아서는 안 되고 그 개별자의 이면에 있는 실제를 보아야 된다. 이것이 플라톤의 인식론입니다. 사물이 우리 눈에 선행한다. 이대로서의 사물은 우리 감각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본다는 것은 우리 눈에서 출발한 빛이 사물 이대로 닿는 것이었고, 따라서 사물이 본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본다는 사실에 달린 것이었다. 제대로 본다는 것은 보편자 혹은 공통의 본질은 개별자보다 선재하여 존재하는 실제이다라고 믿는 실제론적 관념론이 개별적인 세상보다는 대상에 존재하는 공통의 본질에 대응하는 우리의 추상적 사유를 유리한 가치를 지닌 선성으로 간주하듯이 동일한 종류의 신학이 이번에는 우리의 감각에 있어서도 공동의 본질로서의 사물을 우리의 본다는 사실에 선행시켜 규정한다. 이 경우 그때의 사물에 대응하는 빛은 물질적이라기보다 비물질적인 것이 된다. 이제 요게 이를테면은 실제론적 신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실제론적 철학은 모든 것이 변전하고 우리의 감각이 때때로 우리를 기만할 때 진실을 얻어낸다는 것은 이 혼란 가운데 정적이며 무변화인 일자, 더 원을 추상해내고 육체의 눈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아야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진다. 여기로부터 그리스 철학, 그중에서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이 출발했다. 플라톤의 실제론적 인식론에 입각했을 때 감각과 사유의 관계는 감각이 사유에 종속돼야 된다는 것이었다. 즉, 관념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무쌍한 개별자들의 우리 인식을 위탁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물에 내재한 본질, 즉 추상 개념에 우리를 지식해야 했다. 이것이 올바른 삶의 양식이고 그것이 곧 지혜였다. 따라서 그들의 지혜는 곧 기하학이었다. 휴메 철학이나 현대 분석 철학은 이러한 것을 곧 독단이라 치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은 중세 말에 이미 시작하는 바, 그것이 곧 유명론이며 곧 이건 새로운 철학의 가시적 대응물이었다. 자, 이제 본다는 거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모든 고딕에 관한 저술들 있잖아요. 저술들이 이 빛에 대해서 말해요. 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 인상적이니까. 그런데 전부 제대로는 말을 못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철학적 인식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인식론에 입각했을 때, 자, 그리스의 실제로는 플로티누스에 의해 계승되고, 다시 플로티누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 성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신학자들에 의해 계승된다. 물론 둔스 스코투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너무 허황되어서 더 이상 세계를 설명할 수 없었던 플라톤주의를 포기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입각해요. 그래봤자. 네. 새로운 신학의 물결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앙을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렇다 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역시도 실제론이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상반되는 측면이 과장되어 왔다. 그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그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더욱 중요하다. 그들이 어쨌건 실제론자였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2년편에서 자세히 다뤄줄 것이다. 실제론자들은 자연계의 물질적인 빛과 시각기관으로서의 육체적인 눈을 경멸하고 도외시한다. 유명론자들에게 물질적 빛은 자연계의 사물들을 빛나게 하고 다채롭게 해주는 아름다움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달라져요. 개별자만이 존재하고 그 개별자들이 얼마나 다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냐. 그리고 육체의 눈이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세의 실제론적 신학자들에겐 이 빛은 유혹의 빛이었고 혼란의 빛이었다. 그것은 줄으세요. 감각적 향락이었고 따라서 경계되어야 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본다. 아름다운 채색을 본다. 아름다운 디자인을 본다. 이런 것들은 로마네스크 사원 건축의 담당자들이 두꺼운 벽과 낮은 공룡, 좁은 창문 등으로 원했던 것은 자연계의 빛의 차단이었다. 승려들과 입장자들은 최소한의 자연광과 가물거리는 촛불에만 의존해야 했다. 로마네스크 사원이 고딕 성당과 같은 시원스러움을 갖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기술적 난제 때문이 아니다. 정열과 희구가 있다면 기술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창조는 염원의 결과이지 기술의 결과가 아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 좀 조중걸스러운 그 주장이에요. 나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요. 기술은 단지 창조가 요구하는 상상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기에 언제라도 있다. 이거와 완전 상반되는 견해를 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고트프리트 젬퍼, 발터 베냐민, 게오르고 루카치, 아도르노, 아르놀트 하우저. 이 사람들은 완전 반대되는 결과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기술적인 성취가 있어야 또는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게 정해졌을 때
등등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 그리고 그거 천국 중간에 보여주는 거.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것도 항상 그렇잖아요. 예, 입장이 같아요. 네. 예. 잠시 쉽시다. 오늘을 콩나물 일찍 열었겠지? 오늘은? 음. 고딕하고 유명론 이런 것들을 사실주의 사실주의하고 이제 이런 유명론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아이디어가 언제쯤 나오셨어요, 선생님? 그거가 제가 박사 과정 밟을 때니까 30 정도에 나왔을 것 같아요. 30살 정도. 갑자기 떠오르신 예, 건가요? 예. 그 고딕인데 박사 논문이 고딕에 대한 걸로 쓰셨다고 그래요. 매너리즘이니까. 네. 정리가 되지 않는데서 로마법과 게르만법과 유스타니우스의 그 로마법 대전 이게 어떻게 다르고 어떤 맥락인지 다시 한번. 게르만법은요, 관습법이에요. 관습법이고, 그 다음에, 그, 이성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관습법이니까 온갖 종류의 관습이 섞여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로마법은 통일된 전체성을 가졌고 상당히 합리적이었죠. 그러면 유스타니우스 황제가 로마법 대전을 만들기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전에도 그랬어요. 울피누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됐을 때도 이 로마법의 성격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통일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졌어요. 그러면 왜 유스타니우스 황제는 다시 한번 근데 로마법에도 관습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스며 있긴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다음에 시대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고 그런 것들을 아예 단번에 해결해서 하나의 어떤 법전을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에 입각한 거죠. 고쳤어요. 어, 뭐가? 고쳤어요. 고쳐서 어떻게 왜 그러든? 그냥 이게 좀 느슨해져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창에 출장을 갔는데 그 식당의 아저씨가 연기도 고치고 뭐 모터도 있고 막 그래요. 식당 아저씨 그 마당에. 그래서 어떤 거 하시길래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내가 고쳐. 근데 왜 자기가 정비한다고. 그래서 그 출장 가니까 그 집을 계속 가는데 이제 나중에 이 고치는 건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고친다기보다 그냥 분해했다 다시 조립해. 그러다가 되면 고치라는 거고 안 되면 이거 고장났으니까 새로 사면 안 돼요. 근데 기계 자기가 경험상 80% 이상은 분해해서 닦은 다음에 조립하면 다시 안 돼요. 몇 프로 이상? 80% 이상이 80% 이상. 돼요. 그 이제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에서는요,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이 돈이 돼요.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을 사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사실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이 예를 들면 200만 불이다. 그러면 50만 불만 있으면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득을 내는데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군데가 집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사서 돈을 번 사람들은 다 메카닉이에요. 배관이나 뭐나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직접 하거든. 근데 그걸 일일이 사람을 사서 하게 되면은 많이 감당을 됐어요. 못해요. 2차전에도 그런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은 농촌에서 자기들이 다 트랙터 고치고 해서 예. 미국은 이런 중기압 이런 게 고장 나면 직접 고쳤는데 독일은 그거를 정비소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점 효율이 달라졌다. 그,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젬병이가 보조키를 달 줄 알았다니까요. 보조키를 내가 달았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드릴로다가 뚫어야 되죠. 쇠문을. 드릴로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키를 딱 평형을 맞춰야 돼요. 보조키 평형 안 맞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딱 그게 지상과 수평이 되게 딱 맞추고, 그 다음에 조이고, 그런 거를 내가 했어요. 난 그거 보조키 하나 하려면 1시간씩 걸렸어. 한국에 와서 보조기 다는데 보니까 3분? 그냥 드릴에 뚫으려면은 그 드릴에다가 이거 동그란 거 이거 박아야 구멍 되잖아요. 뚫는 구멍 뚫는 거. 나는 일일이 나사로다가 느슨하게 풀린 다음에 빼고 닫고. 얘네들은 나사로 이것도 안 해. 이렇게 손으로 들고 어떻게 탁탁 치니까 느슨해져. 어떻게 그래서 그때 너무 절망스러웠어. 그래서 내가 들한테 야, 참 내가 진짜 소질이 없나 봐. 나는 1시간씩 걸리는 걸 저 사람 3분 걸려서 한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나한테 미안한다고 하는 말에 당신은 철학 잘하잖아. 10번 정도 하면 엄청 빨라요.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못 하나도 박을 줄 몰라도 다 살 수 있는 나라예요. 맞아요. 네, 미국은 아니에요. 외국은 절대 못 삽니다. 너무 절대 못 살아요. 그런 사람 찾는 것도 힘들고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게 싫은 사람은 콘도로 가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내가 그거 해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은 단독주택으로 가는데 단독주택은 자기가 진짜 그런 거 할 줄 모르게 되면 돈 무지하게 들어가요. 그 유튜브에 보면 미국은 자기가 집 꽂히는 거 유튜브로 만드는 사람, 영상 하는 사람 진짜 집 셀프로 인테리어 꾸미고 막 이런. 이거. 요새는 한국은 옛날에 전구라도 갈았잖아요. 형광등을 갈고. 이제는 그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 LED라서 등을 교체를 해서 전화해서 등 교체 받아달라고 불러야 돼. 그렇지. 왜냐하면 LED 수명이 길어서 이게 뭐 전구 나갈 때 되면 등도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싹 다 갈게 되지. 이제는 이제 남자가 등도 안 가는 시대가 그래서 전구도 안 돼. 싸고. 맞아. 근데 그거 교체하는 게 더 싸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출장비가 있잖아. 맞아. 그게 한꺼번에 나 여러 개. 내가 또 뭘 또 했냐면은 세탁기 오게 되면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설치하고 조립 설치 이런 걸 다 내가 했어.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마다 보면 세탁실이 있으면 거기에 구멍이 이렇게 있다고. 그럼 그거 건조기에서 나오는 덕트 연결 부위야. 그러면 이제 그거 직경을 재. 직경을 재서 이제 홈 하드웨어에 가면은 팔아. 그 직경 가져와서 뭐 몇 미터 정도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몇 미터 잘라와서 내가 직접 연결하고 뭐 하고 해서 이거는 중요한 게 걔네들은 조립해서 갖다 주질 않아. 하다못해 진공청소기도 갖다 내던져 주고 네가 조립해서 써라야 이런 식이니까. 그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그 전자제품도 다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네. 그럼 그 물건만 떼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를 않지. 그 파는 데서 기사를 또 보내줘. 조립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설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설치비가 추가로 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하고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 컴퓨터. 아니, 하지, 뭐 다. 그 뭐 전자 냉장고 이런 거 다 기사가 와서 한단 말이야. 이상하고 그 판매 가격에 그 설치비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근데 그거를 다 이용하지 한국 사람들은. 그럼 해줄 수 있는데 굳이 본인.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남자들이 편하게 살다가 결국 자기 포기하는 게 있어. 그 애아버지가 되니까 애들 장난감을 주문을 하면 그게 다 이렇게 조립이 안 된 채로 와. 그다음에 뭐 신혼 때 간단한 가구 같은 거 뭐 이런 거. 조그만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그거 애 장난감 조립하느라고 이제 다시 눈을 부릅뜨고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하더라고. 미끄럼틀 조립하고. 그래서 애 키우다 보면 조립의 왕이 돼.
이제 이러다 보면 뭐 부품 사서 조립하는데 세상에서 조립 매뉴얼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일본. 아, 그거는 그냥 보면 안 됐어요. 제일 진짜 생각하면서 조립해야 되는 나라 미국. 참 불친절하게 만들어서 일본은 너무 잘 만들어요. 그게 잘한 이제 나는 기계에 대해서 되게 취약해요. 정말 기계를 못 다뤄. 나, 나는 아마 하위 한 10%에 들지 않을까 싶어. 기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근데도 살게 되더라고. 캐나다에서 또 살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배워서 하게 되더라고. 뭐 왜냐면 그 진공청소기도 내가 다 조립을 했으니까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유일하게 이게 만질 줄 아는 게 오디오 배송công. 오디오 이렇게 뭐 저기 어쨌든 간에 CD 플레이어랑 그다음에 레코드 플레이어 저기 턴테이블이랑 앰프랑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리앰프, 파워 앰프, 서플라이 이거 그 연결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희한하게. 저희도 또 그래요. 진짜 이게 완전 증명이거든요. 정말은 갈줄 저는 모르는데 심지어 세탁기도 못 돌려요. 네, 그건 못 들려요. 네. 그런데 오디오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아, 그거 연결하는 건 기가 막히게 해. 남자들이 희한하게. 그러니까 여행 말 이사할 때도 맞아요. 저희가 좀 아무것도 안 그거 못 하고 제가 건드리고. 오디오만 키고 다니고 자기가 연결해. 제 이사 갈 때 똑같죠? 차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모든 얘기하고 내 차에다 옮기죠. 아, 어,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살림 중에 오디오가 제일 비싸지 않나요? 그렇죠. 제일 비싸. 두 개야. 금고랑 오디오. 이 두 개가 제일 그러네. 비싼 오디오가 거야. 제일 비싸네. 금고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거랑. 원년이가 상관없는데 그거는 어. 오디오는 툭 놓으면 날아가니까. 어. 자기가 예정이 있습니다. 특히 그 나처럼 아날로그 쓰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건드리면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들고 가서 내 차에 태워야 돼. 지금 이제 우리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앞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수행이 기술을 박사학위 만든다. 받을 때까지 어떻게 여기서 버텨보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박사학위 받고 나면은 결국은 내가 마누라를 못 이기게 될 것 같아. 분당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혜영 씨 박사 언제 받아요? 천천히 하게요. 천천히 하려고요. 창조는 염원의 결과가 맞습니다. 그 사무실을 분당으로 옮기시는 거 아니야? 아니 아, 전부도 옮기시고 분당 네. 댁도 분당이시고 그러면 이제 그 사무실 단체로 뭐 판교로 이사 가야 되나? 뭐가 있어. 이미 기다리고 계시. 나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어. 근데 맞아. 분당권에서 저도 안 막히면 빨리는 가는데. 거기가 그 대지 지분이 되게 많아요. 그게 집이 80평인데 대지 지분이 55평이 나오더라고. 좀 네, 55평이 나와요. 그래가지고서 그거 전체를 그 삼성중공업인가? 삼성건설인 아무튼 하는 데가 전부 중공업이죠. 삼성물산. 아니야. 중공업도 있어. 중공업도 중공업이야. 있어요. 건설은 중공업이야. 그거를 전체 12가구를 전부 매입할 의사를 보냈었대. 그래서 자기네 거기다 빌딩 짓는다고. 빌딩을 짓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아무튼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뭐 그 7대5로 부결됐다 그러더라고. 그 파는 문제가. 그래서 내가 마누라한테 너 7이었냐 5였냐 이랬더니 당연히 7이지. 반대는 그냥 사시고 싶어가지고 사시고 싶어. 네. 그 잘나신 분들이랑 진짜 어떻게 살지? 거드름도 되게 피우던데. 예?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문 열면 마주치는 거 아니에요?
개개의 가구들이 건물 자체가 지중해식으로 지었대. 지중해식이 개방적이잖아. 개방적이야. 음, 정말 남의 집에 숟가락 몇 개는 있어. 큰 소리 내면 안 되겠네. 어? 큰 소리 내고 살면 안 되겠네. 뭐 그거야 뭐 우리는 워낙 큰 소리는 안 내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구미동, 예? 구미동, 예, 고민도. 구미동 빌라단지. 예. 서울대병원 대학교는 바로 코앞이네. 왜 서울대병원 아, 가까워? 거기요. 분당 서울대. 아, 병원 가까운 건 좋다. 그게 대학병원 가까워서 좋을 거 없다. 대학병원 죽으라고 한번 가는 거면 끝이지. 근데 아니, 응급실 갈 수도 있잖아.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개업의들이 많이 있는 데가 좋은 것되지. 역세권, 개인 병원. 개인 병원 많은데. 그런 데는 이제 갈 일이 많지. 뭐, 이런저런 약들 처방받으려면 다 개인 병원 가잖아. 대학병원 갈 일은 없어요. 선생병원 가까운. 아, 맞다. 저희 바로 구미동 옆인데. 음. 그 시니어스 타워 있고 막 그렇잖아요. 다 나이 드신 분들 거기다 예. 모아놓고 그냥 대학병 왔다 갔다 해놨는데. 경남 아너드빌인가? 뭔가 거기 있어요. 음, 가까이. 근데 거기 절대 들어갈 곳 아니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되게 좀 구석져 있어요. 예. 나오기가 용이치는 않아요. 자차가 없으면 약간 그런 거 있는 거죠. 아니 그 빌라 촌도 그렇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쪽으로. 시니스타워도 뭐 나오려면 좀 애매하죠. 버스 타고 나요. 여기 저립부분한테 네, 쪽인 그 거. 고랑 예, 예, 예. 쪽 그래서 좋아 보이는 집. 빌라 촌. 자, 또 봅시다. 어, 로마네스크 이념이 고딕의 이념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보고자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은 물질과 빛을 경멸했다. 향락이 두렵고 삶 자체가 두려울 때, 육체가 소멸할 때, 육체가 소멸할 때, 관도 코르푸스 모레트로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 스타바트 마텔의 마지막 곡의 리터지입니다. 예. 그럼에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을 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영혼의 눈으로 삶과 신을 보기 원했다. 반딧불이가 반짝이기 위해 어둠이 필요하듯 마음의 눈으로 신을 보기 위해 어둠이 필요하다. 딱 이거 맞는 비유예요.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는 세계가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위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자 했다. 현대의 길, 비아 모데르나, 현대의 길은 로스켈리누스, 아벨라르, 성 베르나르 등과 더불어 시작된다. 물론 프란체스코 역시도 이 새로운 길을 불러온다. 더 이상 장원에서 격리된 채로 신을 경배하는 것이 신앙의 유일한 방법이기를 그칠 때 새로운 길은 시작된다. 이때 육체의 다채로운 물질적 자연은 저주받은 마법에서 풀려난다. 눈이 이자에 종속되지 않게 되었을 때, 즉 단순한 물질로서의 사물이 눈에 보이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보편자는 단지 로스켈리누스의 말대로 워키스, 그냥 하나의 음성이다. 혹은 이름, 노미나 지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개별자라는 새로운 철학이 대두되었을 때, 하늘과 땅은 면도날로 갈라지게 되며 하늘은 고딕 아키볼트의 심연 혹은 공룡의 심연 속으로 사라지고 지상은 이제 인간에게 맡겨지게 된다. 이것이 이중진리설이다. 세속은 더 이상 천상을 닮으러 애쓸 필요가 없다. 천상은 단지 심연이다. 그것은 우리 지성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전능한 신은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발생하는 것은 그대로 발생하게 한다.
인간 지성이 무능할 때 세계는 우연의 집적이다. 신의 의지를 모르는 인간이 필연을 도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발생하는 것은 그대로 발생하는 비트겐슈타인은 비트겐슈타인, 없어요. 예? 비슷한 정도 있나요?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문에 나오잖아요. 예. 신과 신의 나라는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들은 먼 곳으로 숨는다. 전능한 신은 우리에게서 자아의식을 앗아가며 더 이상 세계의 종합조로서의 인간의 자격을 용인하지 않는다. 성 프란체스코가 나는 단지 들을 뿐이며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의 의미는 이것이다. 새로운 신학 역시도 과거의 신학 못지않게 독실한 것이었다는 사실. 어떤 견지에서는 더욱더 신앙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의 이해야말로 나중에 전개될 종교개혁과 청교도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이다. 중세 말의 고디 기념은 종교개혁을 통해 새로운 옷을 입고 재현된다. 로콘과 루터는 직접 연결된다. 새로운 신학은 신을 구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구한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에 대해 새롭게 정의해야 할 것이다. 인간에 대한 정의의 차이가 로마네스크와 고딕을 또한 고딕과 르네상스를 가르기 때문이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동물의 일부로 봤을 때 고딕입니다. 혹은 사실주의예요. 근데 인간을 다른 동물과 차별화된 이성의 산물로 봤을 때 뭐겠어요? 그때 이제 실제론이 더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동물의 이성에 관하여 라는 챕터를 공부하게 돼요. 내일 하네요. 내일 공부할 부분에서 흉은 동물의 이성을 아니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지식을 인간이 획득한 경험적 지식과 결이 같은 거로 보겠어요? 다른 거로 보겠어요? 같은 거로 와요, 같은 거로. 미리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책을 읽을 때요, 그렇게 전개되겠구나라는 거를 가정하지 않고 읽으면 못 읽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죠? 실제로는 거듭 말해진 바, 새로운 신학을 신을 구하는, 실제로는 거듭 말해진 바, 위계를 부른다. 인간의 지식은 추상 개념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나 추상적 지식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육받을 권리의 문제이다. 실존이 제시하는 가치의 위계는 개별자들의 공통의 본질에서 새롭고도 포괄적인 상위의 공통의 본질로 상승해서 계속 추상화돼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하위에 있는 평민은 단지 가장 하위에 공통된 본질을 지닌 개별자들일 뿐이다. 그러나 주교와 교황은 더욱 추상화된, 따라서 더욱 고귀한 본질을 가진다. 사회와 위계화되는 것은 이것이 이유이다. 지성이 신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할 때 신은 인간의 지성을 닮으며 따라서 지성이 구사하는 보편 개념의 익숙함이 사회적 우월권을 동시에 준다. 알았죠? 그래서 사회적 위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 누가 더 보편자이냐? 인간 사이에 있어서. 또 누가 더 보편적 지식에 익숙하냐 시스템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 플라톤은 뭐라고 말해요? 수학을 모르는 자는 자기 아카데미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신앙과 신은 이러한 인간의 지성 가운데 전락하고 만다. 어, 이게 문제예요.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신앙이 몰락해요. 왜냐하면 신앙이 이렇게 됐을 때 말해줄 수 있는 게 되죠. 그러면은 인간의 언어 속에서 신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즉,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는 건 언제나 타락을 예고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과 신은 이러한 인간의 지성 가운데 전락하고 만다. 여기에서의 신은 전능하지 않다. 신의 전능성과 인간 지성은 양립할 수 없다. 자, 이 신의 전능성과 인간 지성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컴입니다. 오컴은 만약 거기에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다면 신은 이미 그것을 보여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니네 지성이 신이 안 가르쳐 준 거 스스로 독자적으로 발견하는 그렇게 신은 안 한다. 전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신은 원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의 지성에 스스로를 맡기지 않는다. 즉 신은 인간의 지성에 안 맡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학은 인간들의 손아귀에서 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유명론이 결국 세속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를 불러들인 것은 새로운 신학의 결과였지 동기는 아니었다예요.
즉 뭐냐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 우리가 유명론을 도입하잖아요. 유명론을 도입하면은 세속의 세계는 인간에게 속한 게 됐죠. 그러므로 세속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제할 도덕률이라는 거 하는 게 존재할 수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없게 돼요. 그래서 유명론이 도입돼, 즉 경험론이 도입되게 되면 인간은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아이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인생이야. 아, 삶의 원칙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론이 결국 세속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를 불러들인 것은 새로운 신학의 결과였지 동기는 아니었다. 왜 동기는 아니었냐면요. 새로운 신학의 동기는 우리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천상세계에다가 신을 올려서. 그런데 오히려 지상세계에서의 인간의 타락을 부른 거죠. 그들 역시도 교황청 사람들 이상으로 세속에 관심이 없었다. 유목론자들. 사실은 교황청은 세속에 관심 없지 않았다. 주들은 주로 위선자였다. 통념하다. 신과 인간을 그들의 지성에 의해 매개하는 유목론자들은 지성과 그 지성의 담당자인 신학자들과 교황으로부터 신을 해방시키고자 했다. 이들의 신은 보편자가 되어 멋대로 해석되고 멋대로 이용됨에 따라 그 전능성을 잃고 있었다. 고딕 이념은 신을 또 줄거요. 고딕 이념은 신을 우리 지성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 지성 자체를 분쇄한다. 이것이 그들 신학의 내적 동기였다. 인간 지성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신을 구원할 수는 없겠구나 했던 게 오컴이었었어요. 즉 신앙을 위해서. 로마네스코의 어둠이 물러났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인문주의적 광명이 아니라 신을 향한 환각과 꿈이었다. 얘기 알겠죠? 인본주의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까지도 신앙의 세계였던 거예요. 이제 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되는 시였다. 그리스인들이 확립해 놓았고 플로티노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었으며 교부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고전적 철학은 우리의 지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신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1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옷을 입는다. 그러나 새로운 철학은 생득적, 선험적 관념으로서의 신을 부정한다. 신이 인간의 보편 관념 속에 계속 머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편 개념 자체가 하나의 명칭일 뿐 실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이란 무한자인 것이고 인간이 지닌 어떤 인식 수단에도 포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신비주의적 신앙이 시작된다. 감각의 향연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 감각은 지상에 머무르기 위한 것은 아니다. 개별자들이 존재한다. 신은 그것들을 마음대로 창조했다. 우리는 그걸 종합할 수 없다. 단지 그 다채로움 속에서 신을 느낄 뿐이다. 마음의 눈이 부정되는 한편 육체적인 눈이 복권되고 다른 한편으로 신이 신비의 계율에 가릴 때 신의 세계는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고딕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성하는 새로운 빛과 분위기는 그 원인의 탐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고딕 시대에 시작된 새로운 세계관과 신앙관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해는 이 학구적 난제를 간단히 해결한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성하는 빛은 자연의 빛은 아니다. 우선 첫 번째, 자연의 빛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에 이 빛은 비자연주의적인 것이고 이것이 부유하는 듯한 성당 내부의 분위기가 결합할 때 갑자기 초자연적인 것이 돼요. 다시 말해 고딕의 빛은 신비주의적이다. 짙은 자주색과 푸른색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광원인 스테인드 글라스로부터 파동치며 성당 전체에 안개와 같이 퍼진다. 이 빛은 거기에 비춰 사물을 보기 위한 투명하고 밝은 것은 아니다. 그 빛은 하나 스스로가 하나의 존재물로서 성당 내부를 어슴푸레하게 만드는 새로운 조형적 요소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시대의 신앙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었지만 고집스러운 보수성을 가진 것이었다. 그들에게 신의 의미는 분명한 것이었으며 신의 본질이나 존재에 대한 인간 이성의 판명 역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이미 확정된 신의 말씀을 얼마만큼 충실히 따르고 신의 요구를 얼마만큼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린 문제였다. 그러나 고딕 시대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세계를 물들였던 시대였다. 이제 어떻게 믿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었다. 신앙의 대상 자체가 신비에 쌓인 그 무엇이 되고 말았다. 고딕 시대의 건축가들은 이 신비주의적 체험을 현실화하려고 했다. 요거 읽으세요. 요게 스탠드 글라스예요.
침침하고 암담한 시대는 사라졌다. 그러나 새롭게 온 시대 역시 자연의 빛에 비추어 사물을 보고자 하진 않았다. 새로운 시대는 빛을 창조하기를 원했어. 그 빛은 아름답고 다채로운 것이었으나 꿈에서나 경험하는 것이었다. 고딕 건축가들은 꿈결같이 부유하는 빛 속에서 그들의 천국을 보았다. 성 베르나르와 성 다미앙의 신비주의는 그 이념에 있어 엄격한 것이었으나 그 표현은 이러한 화려함을 통해서 가능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욤 드 로리스의 동시대의 문학이에요. 문학, 그 장르의 이름. 그래서 이런 말이야. 위대한 시녀, 내가 꿈을 꾼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루에도 10번, 20번 그러한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 꿈은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행복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게도 그 꿈은 잠시만 머물러 있습니다. 시녀, 내가 꿈꾸는 곳을 다시 볼 수는 없습니까? 내가 그곳에 다시 있을 수 있다면 지금 곧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심적 태도를 가진 의미에서의 스테인드 글라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이었던 거예요. 이 꿈결 같은 신비주의적인. 영화 장미의 이름으로가 이거예요? 아니야. 이건 기욤드 로리스의 그 어, 이게 이제 중세 소설이야. 한편으로는. 이념 들어가 봅시다. 이념. 그래서 첫 번째 탐구의 이유. 고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른 모든 양식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고딕적 이념에 대한 탐구로 수렴된다. 포괄적인 양식적 개념으로서의 고딕이라는 주제는 예술 사상의 다른 양식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이끌었던 세계관에 대한 탐구 없이는 해명될 수 없다. 예술 역시도 세계관에 매인다. 취미 판단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근세의 탁월한 철학자의 통찰이죠. 칸트예요.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제한된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의 취미 판단은 작품에 대해 해당되지만 양식에 대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겠죠? 아우, 나는 취미 판단이 자유로우니까 르네상스 회화만 보면은 너무 감동하고 눈물이 흘러. 내 취미 판단이 그래. 이거 옳아요, 그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주니 너희는 그 안에서 자유로우리라 얘기해요. 그랬을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테두리 내에서의 자유죠. 마찬가지로 취미 판단의 자유로움은 양식적인 한계 내에서의 자유로움이에요. 우리 시대에 살면서 진짜 감동을 해야 돼. 그래서 양식은 이를테면 선험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는 단지 추상 예술과 그 다음에 신사실주의 예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닌 다른 양식에 대해서 난 취미 판단이 자유로우니까 내가 무엇에 감동을 갖고 무슨 상관이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예술에 대해서 현실 도피적이거나 혹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잠시 즐길 수 있어요. 그게 고전 예술이에요. 그게 클래식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나의 삶이다. 나의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멍청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건 줄구세요. 양식은 이를테면 트랜센던트라는 것이다. 선언적인 것이다. 거기서부터 벗어났어. 예수가 너에게 진리를 주리니 했을 때 그 진리가 곧 뭐예요? 바로 양식인 거예요. 예술에 있어서는. 그것은 동시대의 세계관과 더불어 감상자에게 미리 주어진다. 예술가도 감상자도 양식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언어나 과학을 선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나 동시대의 과학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따라서 선택하는 그러나 그것은 선택 가능하지 않다. 우리의 이 시대의 누구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리스 고전주의 조각상을 자신의 취향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취향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따라서 작품과 양식에 관해서이다. 칸트가 취미 판단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을 때 작품에 대한 취향을 말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와 레이먼드 카버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비교해보자. 이 두 예술은 양식을 공유한다.
두 작품 모두 현대의 실증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단지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간결하고 우아하며 통렬할 뿐이다. 이 두 작품 모두 대부분의 삶은 연약하고 비루하고 무기력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두 작품의 어느 것 쪽을 선택하건 그것은 자유이다. 이거는 이제 취미 판단에 있어서의 자유예요. 취미 판단을 누가 말리겠는가? 이 점에 있어 칸트가 옳다. 이번에는 칸트의 언급의 매우 위험한 측면을 살펴보자.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와 레이먼드 카보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비교해보자. 전자는 계몽적이다. 거기에는 지성에 부여하는 고상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카보의 작품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거기에는 단지 사회의 변두리 젊은이들, 알코올 중독자, 패배자들의 비루한 삶과 일련의 속임수와 아주 작은 기쁨만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가 이 작품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에 결연한 서운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시대착오를 저지르고 있다. 현대는 의미의 죽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오늘 요만 합시다. 내가 한번 그 검색해서 그 근대사 있잖아요. 근대사. 그러니까 이제 르네상스서부터 시작돼서 1914년까지의 역사. 근대사에 있어서 그 괜찮은 역사책 한번 선택해 볼게요. 우리 중세의 브라이언 타이언이 한 거는 진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끝나고 중세사 뒤에 남은 거 마저 하실 거죠? 안 할 거야? 안 하죠. 별로 할 수 없어. 예술에 대해서는 별로더라. 예술과 철학에 있어서는 브라이언 타이언이가 완전히 무지하다고 봤네. 근세사는 1400년도, 500년도. 뭐예요?